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실천윤리학의 성격과 특징입니다. 선생님이 이 파트 기출분석을 17학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 해봤는데요. 지금 봐보시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나요? 맞아요. 실천윤리학이 무조건 나오고 있고 실천윤리학을 기준으로 해서 이론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이 비교가 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볼 24학년도 수능에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까요? 맞아요. 무조건 실천윤리학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윤리학을 기준으로 이론윤리학과 메타윤리학, 그리고 기술윤리학, 이 세 개 중 하나가 비교해서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파트를 공부하실 때 이 네 가지의 개념을 모두 다 꼼꼼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목차 뭔가요? 맞아요. 윤리학의 의미와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목차는 실천윤리학의 등장 배경과 특징입니다. 그럼 먼저 윤리학의 의미와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윤리학은 윤리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덕적 행위의 조건과 기준을 탐구하고요. 윤리학을 분류하자면 윤리학의 탐구 방법 및 목표에 따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규범윤리학. 그리고 이 규범윤리학엔 도덕 원리의 정리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윤리학과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실천윤리학이 있죠. 자, 참고로 실천윤리학은 아까 꼭 나온다고 했던 주제였죠. 실천윤리학은 우리가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이론윤리학을 적용하여 실생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윤리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적용해야 할 도덕 원리가 없다면 적용하거나 응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따라서 실천윤리학은 이론윤리학의 토대를 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은 굉장히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메타윤리학이 있고요. 세 번째 기술윤리학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차례대로 먼저 이론윤리학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론윤리학은 여러분 그냥 공리주의랑 칸트의 의무론, 덕윤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윤리학은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를 정립하거나 도덕 원리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된 관심이 두고 있다. 여러분 선생님이 형광펜 친 곳에 밑줄 치시고 키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는 키워드를 암기해서 이게 어떤 윤리학이지? 이걸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도 공리의 원칙이 있고 칸트의 의무론 같은 경우에도 정언명령이 제시가 되어 있죠. 이론윤리학은 이런 식으로 도덕 원리의 정립에 관심을 두고 있다. 키워드 체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윤리학은 이제 하늘의 별을 고찰할 것이 아니라 발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 생활에서 사이버 범죄라든가 아니면 동물 실험 혹은 빈부격차의 문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에 당면이 되어 있죠. 자, 이러한 현실의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윤리학이 바로 실천윤리학입니다. 실천윤리학은요, 도덕 원리를 삶의 문제에 적용 혹은 응용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관심이 있는 윤리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천윤리학을 응용윤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설명했듯이 이론윤리학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윤리학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학제적 접근의 별표를 칩니다. 학제적 접근. 선생님, 학제적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참고로 학제적이란 건 여러 학문 분야와 연계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냥 쉽게 인공임신 중절 허용 이것에 대한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인공임신 중절을 허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윤리학적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생명 존중을 우선하는 윤리 원칙을 적용할 것이냐 혹은 인간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윤리 원칙을 존중할 것이냐 이것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안다고 해결이 되나요? 아니겠죠. 생명과학적인 지식도 필요할 것이고 법에 관한 지식도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입장에 대한 종교계적 입장은 어떨 것이냐 이런 입장들도 필요하겠죠. 즉 실천윤리학은 여러 학문 분야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천윤리학은 학제적 접근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적용, 실제적 해결책, 학제적 접근 나온다. 그러면 실천윤리학 말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관련 책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실천윤리학은 근본적 윤리 이론이나 도덕 원리를 추구하는 이론윤리학과는 달리 윤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적인 물음으로 다루고 있다. 즉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는 점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고 자, 두 번째 원문 한번 살펴볼게요. 도덕 철학은 즉 이론 윤리학은 개인과 집단이 행동 지침으로 삶을 수 있는 옳은 행동에 대한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실천윤리학은 이런 식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도덕 문제들을 다룬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쵸.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비교해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메타윤리학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 메타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메타라는 건 비욘드를 의미해요. 비욘드가 무슨 뜻이죠? 그쵸. 뭐뭇을 넘어 혹은 뭐뭇을 초월하여 이런 뜻이죠. 즉, 메타윤리학, 윤리학을 넘어, 즉 윤리학을 초월해서 윤리학을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즉 윤리학을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네가 과연 학문적으로 성립이 가능한가? 그리고 얘네가 사용하는 도덕적 언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도덕적인 추론이 논리적으로 정당한가? 이걸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메타윤리학의 3가지 키워드가 모두 다 등장했어요. 첫 번째,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겠다. 두 번째,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해보겠다. 윤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덕적 언어들 있죠. 예를 들면 선과 악, 옳고 그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정확한 의미를 탐구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메타 윤리학자들은 선은 와 이런 식의 기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악은 이런 식의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여요. 따라서 윤리학은 단순히 이런 감정 표현에 불과해. 따라서 윤리학은 학문적으로 성립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째 키워드 등장하고 있네요.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인 정당성을 검증해보겠다. 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윤리학이 바로 메타윤리학입니다. 여러분, 기출에서도 이 3가지 말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3가지 선생님이 키라고 표시한 거 꼭 외우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술윤리학입니다. 기술윤리학은 도덕현상의 객관적 혹은 사실적, 경험적, 가치 중립적 혹은 과학적 혹은 실증적까지 메모를 해둡니다. 실증적. 도덕현상을 이런 식으로 기술 혹은 서술 혹은 묘사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기술윤리학은 그냥 도덕현상을 기술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가치 판단을 할까요? 뭐뭇이 옳다, 그러다 이런 식의 가치 판단을 할까? 그쵸?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기술윤리학은 너네 뭐 이거 서술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너네 그럼 사회학 아니야? 윤리학이 아니라 너네 사회학이잖아. 이런 식의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도덕 현상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고요. 세 번째, 도덕 현상들 간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렇게 키워드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기술윤리학은 무엇이다? 도덕 현상을 객관적, 사실적, 경험적, 가치 중립적, 과학적, 실증적으로 기술하는 데 관심을 두는 윤리학이다. 그리고 두 번째, 도덕 현상들 간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윤리학이다.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인 예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어떤 기술윤리학자가 단발령에 대한 기술을 해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국민들은 단발령에 저항을 했대요. 내 머리를 자르거든 내 목을 먼저 치시오. 이런 식으로 저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덕 현상들 간 왜 이런 도덕 현상이 나타났는지 탐구를 해보니까 조선시대 백성들은 유교 윤리에 자신들의 가치관을 두고 있구나. 근데 유교 윤리를 탐구해보니 유교 윤리에선 효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의 시장은 바로 불감회상이죠. 불감회상이란 무엇인가요? 맞아요. 부모가 물려주신 신체를 훼손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교 윤리의 바탕을 둬서 이러한 도덕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기술윤리학은 이러한 도덕 현상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 윤리학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과서에서 드러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세 가지 예시를 읽을 때는 얘네들이 과연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지 초점을 맞추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비교하면서 읽으셨나요? 쌤이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먼저 기술윤리학적 접근. 배아세포를 이용한 실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집단 7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여기 지금 가치 판단하고 있나요? 가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규범윤리학 한번 봐볼까요? 인간 배아세포 실험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네요. 자, 규범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메타윤리학 한번 봐봅시다. 인간 배아세포를 이용한 실험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서 지금 의미를 탐구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가치 판단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가치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출제가 되는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이 가치 판단이란 용어인데요. 이 윤리학의 분류 파트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규범윤리학과, 메타윤리학과. 자, 마지막으로 기술윤리학이 있다라고 했고, 규범윤리학에 또 두 가지 있었는데, 맞아요.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이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규범윤리학 지금 가치 판단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어요. 규범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허용합니다. 반면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 볼래요? 지금 얘네 가치 판단하고 있나요? 가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아요. 기술윤리학도 마찬가지로 가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5글자로 표현하는데요.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치 중립적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출제 포인트 첫 번째, 규범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반면 메타와 기술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가치 중립적이라고 표현한다. 이걸 비교해서 포인트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울 수 있겠죠? 기출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표 꼭 메모해 주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어려운 부분 끝났어요. 실천윤리학의 등장 배경 및 특징을 한번 봐볼게요. 자, 실천윤리학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 물론 이론윤리학만으로 한계가 있었겠죠.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고 윤리적인 공백이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선생님, 그럼 윤리적인 공백이 뭐예요? 자, 이걸 제시한 학자가 있는데 바로 한스 요나스예요. 한스 요나스는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이론 윤리학만으로는 올바른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얻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윤리적인 공백이 발전하게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실천 윤리학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자, 관련 원문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와 대상,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전통 윤리의 틀로서는, 즉 이론 윤리학으로서는 이러한 행위들을 더 이상 파악할 수 없는 윤리적인 공백이 발생한다. 즉 이 간격이 발생해버린다. 기술의 발전과 이성의 도덕적 숙고 간의 간격을 우리는 바로 윤리적인 공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윤리적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윤리가 요구가 되는데, 이 새로운 종류의 윤리가 무엇이다? 그쵸, 실천윤리학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실천윤리학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비교를 한번 다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말했죠. 무조건 수능 1번 문제는 이 파트입니다. 윤리학의 분류 파트. 그래서 여러분 실천윤리학과 이론윤리학, 그리고 메타, 그리고 기술윤리학까지 꼭 알아두시고요. 선생님이랑 대표 문제 유형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1번 문제. 이런 문제가 바로 대표 유형입니다. 한번 풀어볼래요, 여러분? 자,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개념 공부를 꼼꼼히 하시면. 참고로 1번 문제는 틀리면 1등급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문제를 푸는 핵심. 나가 나오고요. 그런데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내가 보기엔 이러한 주장은 간과하고 있다 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에 들어갈 말을 찾는 거죠. 여러분, 서술어가 만약에 간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기억에 들어갈 입장은 나의 입장을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윤리학이 행위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체계화하고 이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 나는 뭔가요? 그렇죠. 규범윤리학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이어야 한다. 즉 이론윤리학이죠. 그럼 기억에 들어갈 주장은 바로 이론윤리학의 입장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도덕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도덕 현상을 기술한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요? 그렇죠. 기술윤리학이죠. 자, 그러면 기억, 즉 이론윤리학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억. 1번. 도덕적 관습을 실증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관습 연구해야 한다. 이거 어디예요? 기술윤리학이죠. 그래서 땡. 2번. 가치 판단을 위해 도덕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얘네 뭐지? 이론윤리학이죠. 기억에는 이론윤리학의 입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그러면 답은 몇 번인가요? 그쵸, 2번이 되겠네요. 3번.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겠다? 얘네 누군가요? 그쵸, 메타죠. 4번.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 이것도 외우라고 했는데. 그쵸, 메타죠.
자, 마지막 5번.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 여기 어딘가요? 그쵸, 메타윤리학이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여러분 참고로 이 문제에서 메타윤리학의 입장, 이 세 가지 보기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대표 유형 한번 살펴볼게요. 가불의 입장으로 뭐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걸 고르는 윤리 문제가 있는데, 아니 수능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다 푸셨나요? 어때요? 너무 쉽죠? 자, 갑부터 봐볼게요. 갑은 어떤 윤리학이죠? 우리 한번 키워드 한번 찾아볼까? 도덕 추론 과정의 논리적인 정당성을 입증하겠다? 도덕 언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분석하겠다? 여기 어디입니까? 맞아요. 여기 바로 메타윤리학이죠. 자, 갑은 메타윤리학이었습니다. 을은 어딜까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어딜까요? 그쵸. 실천윤리학이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키워드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럼 1번부터 봐볼게요. 갑. 윤리학은 보편적 도덕 원리의 정립. 도덕 원리의 정립 여기 어디지? 그쵸. 이론 윤리학이죠. 그러면 틀렸고. 자, 2번. 갑. 윤리학은 도덕 현상의 객관적 기술. 도덕 현상 기술. 여긴 어디지? 기술 윤리학이죠. 그래서 2번도 땡. 3번. 윤리학은 현실의 도덕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에 주력해야 한다. 해결책을 탐구하겠다. 여기 어디예요? 그렇죠. 실천 윤리학이죠. 그러면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 자, 4번.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탐구에 주력해야 한다.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이거 어디 키워드였지? 그쵸. 메타윤리학 키워드였죠. 땡. 자, 5번. 윤리학은 도덕 명제의 논리적 구조 분석. 여기 어디예요? 그쵸. 쉽죠. 메타윤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여기도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아까 우리 1번 문제랑 비슷했죠? 이것까지 풀고 끝내겠습니다. 수업. 다 푸셨나요?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두 가지 서술어가 나와요. 간과한다랑 강조한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쉽습니다. 자, 간과한다. 하게 되면 나의 입장을 고르면 됩니다. 강조한다 나오고 있죠. 강조한다 나오면 어떤 사람의 입장을 고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나는 윤리학의 본질이 도덕적 행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모든 행위자들에게 타당한 도덕 규칙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럼 나는 어디예요? 맞아요. 이론 윤리학이죠. 자, 그런데 어떤 윤리학자들은 윤리학의 본질이 도덕 언어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럼 어떤 윤리학자들은? 그쵸, 메타윤리학자들입니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뭐뭐라고 생각한다.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도덕 면제에 대한 검증 가능성과 분석적 접근을 강구한다. 여기 어디입니까? 메타윤리학이죠. 근데 강구한다 들어가면 이론윤리학의 입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았지. 그러면 땡이네. 자, 2번. 보편적 도덕 규범의 정립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한다. 이건 뭔가요? 그쵸, 이론윤리학이죠. 그러면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 자, 3번. 강조한다 들어갔죠. 강조한다면 그럼 메타윤리학의 입장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 인접 학문과의 연계? 여기 어디입니까? 해결과 연계. 그쵸, 실천윤리학이죠. 그래서 3번 땡. 4번. 도덕 이론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공할 것. 여기도 어디입니까? 그쵸, 실천윤리학이죠. 둘 다 메타윤리학의 입장이 아니네. 그럼 3, 4 둘 다 땡이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5번.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 도덕 현상 기술한데. 그럼 여기 어디야?
기술 윤리학이죠. 근데 간과한다면 이론 윤리학의 입장이 들어가야 하므로 5번도 땡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어때요? 개념 공부만 잘하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이 윤리학의 분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 듣고 무조건 백지 테스트 하면서 개념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 무조건 한 번은 꼭 푸셔야 돼요. 그러면 1번 문제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